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이 과연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미 연준의 빅컷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원 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9월 19일이었죠. 네네. 네, 미국 연준에서 이제 빅컷을 단행을 했는데 이 배경 좀 살펴볼까요? 예,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 물가가 많이 안정이 됐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고요. 네. 8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이 2.5%니까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연준이 사실 목표로 하는 건 이건데 이것도 7월에 아직 8월 건 안 나오는데 네. 7월에 2.5%. PCE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PCE 물가 상승률 2점 몇 %? 2.5%. 2.5%요. 그러니까 뭐 네. 목표치는 2.0%인데 네.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컸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실질적인 이유인데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주가가 갑자기 막 폭락한 적도 있었고 네. 그게 이제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우려 이것 네. 때문이긴 한데 네. 사실 저는 한 가지를 더 꼽자면 미국 빼놓고는 다 금리를 내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금융시장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는데 네. 뺏긴 거죠. 예. 유럽에서 먼저 내렸네요. 예, 유럽도 있고 뭐 캐나다도 캐나다. 있고요. 뭐 네. 주변국도 다 내렸죠. 네.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뭐 여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파월이 이번에 0.5% 빅컷을 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라고 말씀을 했죠. 네. 근데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정치적으로 금리를 내렸더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저는 그 정치적인 고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고려가 어떤 면에서 있었다고 보세요? 트럼프가 네. 네. 트럼프 대통령 후보이 파월 보고 금리 내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하고 금리를 내려야 된다. 네. 예.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파월이 뭐 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정치적 고려도 좀 있었지 않은가.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파월은 사실 임명한 건 트럼프예요. 네. 트럼프인데 같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건 이제 바이든 행정부죠. 네.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파월에 뭐 바이든도 그렇고 지금 해리스 후보도 그렇고 연준의 독립성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네. 게 그 사람 생각인데 네.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발언권이 있어야 된다. 연준에서 요구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틀어진 것 같고 자기를 트럼프가 임명을 했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이 그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이 좀 안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런 쪽에 좀 의도도 있지 않았었나?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가 돼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정치적 고려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배경에 맞습니다. 미국이 이제 빅컷을 단행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선제적으로 유럽이나 캐나다 다른 주변 국가들이 뭐 금리를 먼저 내렸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연달아서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예, 예. 어느 나라가 뭐 네. 유럽 중앙은행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럽 중앙은행 9월달에 한 번 또 내렸고요. 네. 예, 뭐 그리고 그 이후로 내린 나라는 뭐 캐나다도 9월에 한 번 내렸고 사실 그 미국이 빅컷을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네. 이후로 내린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오히려 먼저 내렸었던 예, 그렇죠. 거죠. 뭐 유럽 중앙은행은 6월부터 내렸고 네. 캐나다도 6월이고 스위스는 3월과 6월. 네. 그리고 뭐 뉴질랜드도 8월에 인하했고 영국조차도 8월에 벌써 인하를 시작했죠. 네. 예. 근데 그런 나라들이 그전에는 이제 미국이 내리면 같이 보면서 내렸는데 이번에 먼저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캐나다는 약간 좀 우리가 논외로 생각하고 대부분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 내수 경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보다 오히려 한 네. 2% 가까이.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시급한 게 뭐냐면 그 옆 동네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EU 쪽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이 가고 있죠. 네. 군비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부양시킬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정 쪽에서는 부양을 못 시키면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통화 정책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좀 다운시켜서 내수를 좀 부양시키려고 먼저 네. 이제 금리들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그동안 수출은 괜찮았죠. 일단은 괜찮았다고 합시다. 네. 예. 네, 그래도 완만한 회복세를 한 네, 11개월 연속 보였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 수출 증가율 보면 10개월, 11개월 정도 네. 계속 플러스가 났었는데 예. 이게 이제 다른 경제 지표 예를 들어 뭐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산업 활동 등에 나오면 소매 판매라든가 네. 설비 투자는 사실 전월 대비, 전기 네. 대비를 구하는데 네. 수출 증가율은 워낙 이 달마다 이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12월에는 수출이 많거나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년으로 안 넘기고 올해 안 넘기면 올해 실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1년 전에 같은 달하고 비교해요. 전년 동기 대비. 예, 전년 동월 대비. 대비죠. 네. 동기 대비도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개월, 11개월 플러스가 나온 게 이게 작년 수출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네. 그 영향 때문에 전체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가 나오는 건데 이게 정말 좋은 거냐. 예를 들어 지금 8월 수출만 해도 네. 작년에 같은 8월 달에 마이너스 폭보다 지금 플러스 폭이 절반 정도 절대치를 비교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수준을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네.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 8월 수출만 놓고 봤을 때 네. IT,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 네. 요 품목들 딱 빼고 계산하면 수출이 줄었다면서요. 마이너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선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워낙 그 금액이 크잖아요, 한 척당. 그러니까 그게 달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평균을 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네. 반도체가 이제 그 우리 수출을 주도했었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를 빼면 사실 수출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출이 좋다고 정말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출은 괜찮았지 않았나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주신 예. 거군요. 어쨌든 내수보다는 그래도 수출이 좀 괜찮다고 그렇죠. 이제 보여 예. 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출이 좀 힘들어질 거라고 글로벌 IB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약간 좀 지금 수요가 주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게 네. 반도체인 거죠, 사실은. 예.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주요 IB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보면 반도체 이제 수출 증가 역시 이제 1년 전하고 비교했는데 네. 올해 2월 달에는 67% 증가했었거든요. 작년 2월하고 비교해 볼 때. 네. 8월에는 39%까지 떨어졌고 오늘 이제 관세청에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통계지만 나머지 열흘이 남아 있지만 26%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분명히 좀 꺾이는 신호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투자은행들에서 분석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얘기이긴 하지만 네. 사실 미국의 AI 쪽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시황이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많은데 미국 경제 전체가 좀 다운될 가능성. 아까 이제 우리 미국 연준이 비커스를 한 이유 중에 하나를 미국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역시 반도체 수요도 그렇게 공급에 맞춰서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출은 사실 생각보다는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넘어가면 마이너스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네. 환율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환율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뭐 그게 환율이 이제 뭐 올라가면 우리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좋았던 건데 지금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1,300원대 초반이지만 1,200원대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네, 네. 그렇게 영향은 아주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수출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환율 걱정가 아주 크게 떨어지지 않는 예를 들어 뭐 1,000원, 900원, 원달러 환율이 네, 네. 이렇게만 안 떨어지면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내년은 어쨌든 1,200원대 안착할 거는 예, 그런 대부분 전망은 IB들은 많더라고요. 내년 한 여름 정도면 1,200원대로 내려간다고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미 연준에서는 비컷을 단행한 후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제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고금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좀 금리가 좀 인하가 된다라면 미국 따라서
그러면 내수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자, 네. 이제 그 어려운 첫 번째는 네.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네. 또는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게 이제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뭐 최소 6개월. 예,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되는데 네. 다만 지금 그 우리 시장 금리를 보면 네. 우리는 이제 금리를 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뭐 국고채나 회사채 코픽스 금리 우리 네, 대출 네. 받을 때 그래도 코픽스는 올해 1월에 3.8%였는데 8월에 3.3%까지 떨어졌고 이미. 예, 회사채도 올해 2월이 가장 높았는데 그때 이제 2월 14일 10%가 넘었었어요. 회사채 3년물 트리플 B 마이너스인데 네, 네. 지금 9.3%까지 떨어졌고 아, 이미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고무적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준금리를 한번 내려주면 네. 또 떨어집니다. 네. 과거의 예를 보면 그 금리를 내리기 전에 조금씩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이제 우리도 피벗을 할 때 네, 금리를 내릴 통화정책 때 전환할 때. 첫 번째 금리를 내릴 때 시장 금리가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하면 이미 이제 실물 경제 조금씩은 연준이 우리한테 도움 준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우리한테 미친 지난해 거니까. 말부터 계속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하느니 내려주면 시차는 있지만 도움은 되겠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가계부채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고민. 예금이 되는 지점이죠. 많다면 네. 예금이 많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클 수 있는 가계부채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 뭐 그 금리가 뭐 코픽스 금리 3.8에서 3.3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0.5%가 크긴 하지만 네. 그거를 매달 상환하는 금액 자체는 별로 안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심적인 부담이 주는 거지. 그게 이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 금리 떨어지는 것만큼 네, 네. 그게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한은이 이제 최근 아마 국회에서 어느 의원실에서 이제 요구한 자료인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을 때 네. 전체적으로 취약차주 이자 부담 2천억, 비취약자주 이자 부담은 2조 8천억. 그러니까 한 3조 좀 넘죠. 예, 크진 않아요. 그걸 볼 때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진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돈 갚느라고 네. 예, 좀 숨통은 트인다. 네. 심리적으로는 그 정도 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은이 크게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그게 소비나 특히 소비 쪽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내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건 아니시죠? 왜냐하면 네. 금리를 저는 내려야 된다는 쪽인데 네.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준다는 거죠. 버틸 수 있는 여력과 조금 내리면. 예, 네. 소비로 이어진다는 건 전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자 낼 돈이 좀 주니까 좀 적자가 뭐 마이너스 100만 원 날게 마이너스 7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준다는 거에서는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하는 입장은 이제 가계부채가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고 네. 수치고 게다가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좀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작 할 수 있을런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준이 빅컷을 하고 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한은도 어쩔 수 없다. 내려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뭐 하는 내부의 얘기라든가 그리고 뭐 경제 전문가가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은이 안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은이 가계부채를 얘기하면서 가장 그 근거로 두는 게 우리 가계부채 GDP 비율이 100%가 넘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통계를 개편하면서 뭐 90%대로 떨어졌긴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가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네. 스위스, 호주, 캐나다인데 네. 스위스하고 캐나다 내렸어요. 네. 예. 근데 호주는 안 내렸어요. 음. 그러니까 호주 경제를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네. 임대료 그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금리를 호주요, 캐나다요? 네네. 호주입니다. 네. 호주 중앙은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금리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면 금리를 올리겠다.
오히려 네. 하느니 벤치마킹하는 게 호주일지 않을까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 실물 경제만 놓고 보면 우리가 네. 쭉 얘기를 했지만 수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리고 내수는 사실 지금 우리도 미국 연준도 금리나 타이밍을 놓친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앙은행들이 저렇게 B컷 0.5씩 변동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하면은 0.25, 0.25 나눠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전 FMC에서 이미 내렸어야 되는 거는 사실 실패를 자인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말이 맞다면 우리나라는 더더욱 타이밍을 놓친 거고 왜냐하면 이전에 미국 경제는 좋았거든요. 그럼 타이밍을 놓쳤으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호주를 벤치마킹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계속 하는 쪽에서 나오는 건 가계부채를 네. 계속 들먹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통위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사실 이제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금리를 올리는 거는 부담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의 여러 가지 그 정책 목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가거든요. 네. 근데 금리를 내리는 건 상당히 좀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금리를 내림으로써 물가가 오른 즉 부동산 네.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이거는 나중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좀 이번 금통위에서는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정말 정상적인 사고라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물가가 2%대로 이제 안착 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한은의 그 물가 관리 목표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충분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들 물가가 뭐 낮아 안착되고 있고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그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다고들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그 물가 상승률도 역시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같은 네. 달하고 네. 전년 네. 동월인데 그게 2.0%라는 얘기는 생각을 해보시면 1년 전에 비해서 2%가 올라 있다는 거죠. 그렇죠. 3% 오른 건 아니고 예. 2%라도 1년 전보다는 올라 있으니까. 1년 전에 100원이었으면 102원이 되는 거고 네. 3%면 103원이 되는 거고 네. 이게 누적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그 2020년을 100으로 보면 네. 지금 한 물가는 120% 정도 올라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만 봐도. 네. 일부 품목은 뭐 40% 올라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특정 품목 같은 경우는 2배, 3배, 200%, 300% 올라 있는 것도 있으니까 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말하고 네. 정부에서 발표하는 말하고 자기들이 나하고는. 있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실질 임금이 오르면 되는데 그렇지 네.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더 크게 와닿는 그렇죠.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보다는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2%라도 오른 거니까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오른 거니까 네. 낮아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크고 그리고 또 고물가로 실질 임금 감소 효과가 있다라면 결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현명한 정책인지 판단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리를 부동산 내리는 게 가격- 맞죠. 네, 지금 상황은 금리를 내리는 게 맞죠. 그리고 가계부채는 이제 정부가 지금 행정부 쪽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총량 규제. 네. 그렇게 가계부채를 좀 규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리고 동결한다는 거는 닭을 잡는데 이제 소 잡는 칼을 쓰는 거죠. 너무 금리가 가계부채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실물 경제를 포함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부동산이나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그거는 기재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하고 또 금융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바이고 전반적인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크게 본다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금리를 조금 내린다고 해서 당장 소비 진작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게 이제 그 시차를 두고 결국 금리 인하가 되면 소비가 좀 살아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수가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예산안만 봐도 지금 이제 긴축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내수 활성화와 궤를 같이 하는 건지 이런 고민도 됩니다. 이제 재정 지출 정부가 네. 쓰는 돈 지출 증가율만 보면은 상당히 낮죠. 그래서 긴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 적자를 편성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죠. 사실 이건 긴축은 아닙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재정 지출 증가율이 좀 더 높았으면 좋긴 하지만 긴축 재정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긴축이다 아니다는 재정 지출 증가율로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재정 적자냐 흑자냐. 네. 흑자일 때가 긴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자이기 때문에 긴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그 이제 미 대선 등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경제의 변수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 그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로 지난 6월에 발표했던 거로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과 내수 경기의 괴리는 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소비 진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수출도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만큼 성장률 이뤄낼 수 있을지 고민도 되고요. 네. 그때가 이제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꽤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2.7로 했는데 이번 이제 9월 달에 수정 전망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네. 올해 거는 2.6%. 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2.5, 2.6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봐서는 높아 보이는데 1분기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됩니다. 올해는 되는데 또 올해는 이제 수출이 하반기까지는 그럭저럭 플러스가 나오니까요. 예. 네. 근데 내년 게 중요하죠. 내년에 저희는 2.2%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년부터는 수출이 안 좋아질 거고 통화 정책이 제대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사실 2.2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제 주체별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정부 얘기는 이제 했었고요. 뭐 한우는 금리 내려야 되고, 정부는 잘 해야 되고, 그거보다는 이제 기업은 사실 알아서들 잘 하죠. 이게 개인의 문제인데, 네. 다른 거보다 이제 그 개인들한테 여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미국이 5.에서 5로 내렸잖아요. 네, 올해 네. 연말에 4.5까지 내릴 수도 점도표 있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년 연말엔 3.5까지인데 그래요. 되게 빨리 내리죠. 네. 5.5에서 3.5면 2%포인트가 내려가잖아요. 한은은 그렇게 못 내립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 미국과 한국의 그 기준금리 격차를 내보면 네. 우리가 미국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내년 연말에 3.5면 우리가 동결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렇다면 아마 동결은 못하겠지만 우리 조금 내리겠지만 우리 정책 금리는 되게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미국이 빅컷했어. 이제 우리나라도 고금리 이제 끝났어. 막 금리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막 들어가셨다간 큰일 납니다. 포nat친다. 네. 중금리가 계속 된다고 봐야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는 엄청 금리를 천천히 내릴 거다.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뭐 자산 시장이든 실물 경제 장사를 하시든 그거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